안녕하세요. 저 김대영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은 2014년 2월 달에 봤던 바로 게리즈 컴퓨터 일반 기출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거에 비해서 이번 기출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만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2014년 기출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과목은 사실 골고루 잘 나왔습니다.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둘 것이 바로 이 정보 포함 부분이 굉장히 출제 비율이 높아졌다. 또 한편으로는 컴퓨터 구조가 그동안 7, 8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러죠? 2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었습니다. 자, 출제 범위는 기억장치 부분과 인터럽터. 사실 인터럽터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컴퓨터 구조에서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컴퓨터 구조는 그동안 했던 논리회로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연산, 그러죠? CPU 부분도 출제가 안 됐었네요. 그러죠? 그렇지만 이것이 뭐 계속 유지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트워크 부분은 뭐 골고루 나왔습니다. 그러죠? 토폴로지, 그 다음 TCP와 UDP, 즉 인터넷 부분이죠. 그 다음 또 IP 주소, 서브네팅과 관련되는 그런 어떠한 부분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운영체제에 해마다 나오는 문제가 있었죠? 바로 LRU 교체 알고리즘이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페이지 부재 횟수를 갖다가 우리가 구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고요. 스택을 이용해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느냐. 그 부분이 좀 특이하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안 나왔던 병행 제어 부분, 세마포어 이 부분이 이번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외로 데이터베이스 부분이 이번에 조금 또 특이하게 나왔는데요.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정규형, 그러죠? 정규형 릴레이션. 우리가 물론 이론 시간에 다 배웠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출제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대수, 관계 대수도 출제가 됐고요. 자, SQL문은 출제가 됐는데 저는 아주 뭐 평범하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다음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도 특이 사항으로는 테스트 방식, 화이트 박스 테스트와 블랙 박스 테스트를 갖다 우리가 배웠었는데 저희 테스트 방식에 대해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 어떠한 분석과 설계, 그 다음에 구조적 분석과 설계를 갖다가 서로 비교해주는 그런 어떠한 부분도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한 문제죠. 소프트웨어 어떠한 생명 주기를 갖다 나타내는 몇 가지 모델들이 있었는데 그 모델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네요. 그 다음 자료 구조 부분입니다. 자료 구조는 최소 비용 신장 트리. 이거 뭐 이론 시간에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이 해시 테이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값을 갖다가 다른 위치에 넣어줘야 되느냐. 사실 계속 우리가 게리직에서 봤을 때 해시 함수를 만드는 그 방법이 그 지난번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시 값을 처리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료 구조 부분이 또 2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그 다음 뭐 해마다 나오는 시언어입니다. 시언어가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시언어 한 문제가 상당히 조금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게 바로 뭐냐면은 리커시브, 재기적 호출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어떤 함수를 갖다 호출하는 그런 어떤 파트가 출제가 되었었네요. 그 다음 엑셀 문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이건 이제 뭐 자주 나오는 어떤 함수였는데 바로 이제 H-lookup, 뭐 V-lookup, 그 다음 인덱스와 같이 어떤 참조 함수, 계속해서 참조 함수가 몇 번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뭐 저기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강조를 했었는데 바로 정보 포함 문제. 지금 시대의 흐름은 바로 보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체제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 그러죠? 또 PK 환경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보안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안의 어떠한 취약점 공격에 대해서 도수 공격이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 취약점 공격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 또 PKI 환경에서의 암호화 방법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었네요. 그래서 물론 과거와 또 다시 새로운 어떠한 출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고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또 다음 해에 유지된다. 꼭 그런 법은 없겠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그대로 어떤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2년 부분과 2014년 부분을 갖다가 한번 과목별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문항수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컴퓨터 구조는 과거에는 7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러죠? 이번에는 2문제밖에 안 됐어요. 네트워크 부분, 네트워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운영체제는 비슷할 거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아까도 이야기 들었는데 바로 이제 관계 대순위, SQL 문장이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도 이제 객체 지향 쪽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 자료 구조 어떤 비슷한 어떤 문항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C 언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엑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엑셀 부분에서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 운영 체제까지 포함되는데 이번에 엑셀 한 문제만 출제되었다. 그렇지만 가장 특이 사항은 정보 보안 쪽에 어떤 문제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공부하실 때 그러죠? 우리가 이걸 좀 참조해가지고 빠지지 않게끔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2014년 기출문제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는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FDDI는 광 케이블로 구성되며 어떠한 토폴로지를 갖다 사용하느냐. 그 다음 허브 장비가 필요한 또 가로 안에 토폴로지는 네트워크 관리가 용이하다. 터미네이트가 필요한 어떤 토폴로지는 전송회선이 단절되면 전체 네트워크가 중단된다. 자, 토폴로지 이야기가 나오네요. 토폴로지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어떤 네트워크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구성하는 물리적 구성 형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스타형도 있고, 버스형도 있고, 링형도 있고, 계층형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중요한 장단점과 특징을 꼭 기억을 해 두시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출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FDDI는 광 케이블, 맞죠? 그럼 일단 FDDI가 무엇이냐? 일단은 굉장히 고속 어떠한 랜이다라고 그 개념을 갖다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고속 랜이다. 최소 100Mbps 이상의 어떤 속도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일단 이 고속랜에서 FDDI는 어떠한 톱을 쓰느냐? 바로 링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링형. 그러죠? 링형이라는 것은 우리 단말기가 이렇게 있겠죠? 갖다가 서로 이렇게 링형으로 서로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 FDDI는 상당히 고속으로 보내고요. 또 대규모의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가 회선이 절단됐을 때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회선을 두 개 쓰고 있습니다. 이중링의 형태를 갖다가 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FDDI는 이중링을 쓰고 있다. 그래서 링형으로 일단은 우리가 구성이 된다. 이걸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허브라는 장비가 있네요. 허브라는 장비라는 것은 어떤 허브를 경유해가지고 여러 멀티포트라 해가지고 여러 개의 단말기들을 갖다가 우리가 관리할 때 사용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었죠. 그러죠? 하나의 허브를 이용하게 되면은, 하나의 허브를 이용해서 쭉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은 저것은 여기 단말기들 연결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타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허브 장비를 문제는 여러 개를 썼을 때가 좀 중요합니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기에도 스타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허브 장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단말기 하나를 갖다가 허브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죠? 그 허브에 또 다른 어떤 단말기들을 갖다가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죠? 여러 개를 갖다가 연결해가지고 또 다른 단말기들을 갖다가 관리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허브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층 구조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어떠한 우리가 토폴로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위에서 밑으로 쭉 되고 있는 트리 구조가 되겠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트리 구조, 어떠한 토폴로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터미네이터가 필요한 그런 토폴로지는 전송회선이 단절하게 되면 전체 네트워크가 중단된다. 자, 터미네이터라는 것은 종단의 단말기입니다. 그러죠? 자, 이게 무슨 개념이냐? 결과적으로는 양쪽 끝에 단말기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떤 뜻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양쪽 끝에다가 단말기를 연결해가지고 요 중간에다가 이제 여러 어떠한 단말기들을 갖다가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버스형이죠.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이 만약에 이게 양단에 단말기, 즉 터미네이터가 없다고 한다면은 데이터를 보낼 때 다시 어떻게 돼요? 돌아와야 되겠죠. 돌아오게 됩니다. 이쪽에도 신호를 보냈는데 여기를 뚫고 나가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터미네이터라는 어떤 종단의 단말기를 갖다가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단의 이 단말기, 최종 단말기를 갖다 설치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버스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1번은 금방 이야기한 대로 링형이 되겠고요. 자, 2번은 바로 트리형, 계층형, 그다음 3번은 버스형이다.
버스형에 왜 터미네이터가 필요하느냐? 전송된 신호가 돌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마지막 끝에다가 양쪽에 터미네이터 단말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구조의 문제가 나왔죠? 네. 자, 2번 다음 그래프를 대상으로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이 트리에 포함된 간선 중에서 다섯 번째로 선택한 간선의 비용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최소 비용 신장 트리 기억나시죠? 자료구조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었는데요. 최소 비용 신장 트리라는 것은 어떤 각 노드들을 갖다가 한 번씩만 탐색하고 사이클을 갖다가 이루지 않으면서 그 그래프를 구성해주는 그런 어떠한 하나의 트리 구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걸 구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기 있는 대로 크루스칼이 있습니다. 크루스칼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고, 일단 프림 방식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어떤 거냐? 일단은 각 노드들을 갖다가 일단 만들어 놓고요. 저기에 해당하는 가장 작은 값들을 갖다가 하나씩 대입시켜서 그 다음에 트리 구조, 즉 그래프를 완성하는 그 방법입니다. 반면에 프림이라는 방법은 한 노드를 중심으로, 그러죠? 하나의 노드를 딱 선택해서 여기서 이제 이게 3이냐 5냐 해가지고 작은 쪽으로 그 다음에 노드를 갖다가 선택하는, 그러죠? 그러니까 A다, B다. B에서 또 다시 이렇게 나눠준다면 A는 5고 여기가 7이다. 그러죠? 그러면은 또 5를 또 선택해주는. 자, 이러한 방법으로 찾아가는 방법이 프림 방식이죠. 근데 여기서는 크루스칼 방식으로 이용해봐라. 사실 크루스칼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래서 표를 갖다가 그럼 원래 여기에 갖는 일단 노드들을 다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됩니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각 노드를 갖다가 위치에 맞게끔 딱 그려 놓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가중치값을 갖다가 연결을 시켜가면서 사이클이 없도록, 그러죠? 중요한 사이클이 없어야 됩니다. 없도록 우리가 구성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작은 가중치값을 가진 것이 V5하고 V6이죠? 요 사이에 간선이네요. 여기다가 간선 하나 설치를 합니다. 그러죠? 첫 번째 간선. 그 다음에는 이 3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가중치값에서 가장 작은 값. 지금 보니까 네, V2하고 V4 사이에 5가 있네요. 그러죠? 5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 다음에 6이 있네요. 아직까지는 사이클이 없네요. 자, 6은 V4하고 V5 사이에 여기 6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을 갖다가 해야 되겠네요. 7이 있죠? 근데 7을 하려고 V6, 4하고 V6 사이에 7이 존재하는데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이클이 나타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7은 제외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7은 제외됩니다. 그 다음 8은 없고 9가 있네요. 9. 그러죠? 9가 V3하고 V5. 예, 여기 9가 됩니다. 이건 사이클이 없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보니까 10이 있네요. 10은 V3하고 V4. V3하고 V4. 여기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사이클이 존재하죠? 사이클이 존재하는 간선은 우리가 제외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0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11입니다. 11이 있는데 11도 마찬가지로 딱 하게 되니까 또 사이클이 나타나잖아요. 11도 제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2가 있네요. 12는 V1과 V3입니다. 이렇게 간선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12가 되면서 사이클이 나타나지 않죠.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때 가중치, 간선의 가중값은 얼마? 1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문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컴퓨터 구조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았어요. 자, 다음 저장장 중에서 접근 속도가 가장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 그랬습니다. 저장체, 기억장치 우리가 계층 구조, 저것만 잘 이해하시면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였죠. 계층 구조는 CPU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일단 이용하는 것이 레지스타다라고 이야기했죠. 레지스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 주기억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러죠? 그 밖에 여러 가지 보조기억장치. 네, 기억장치. 이게 바로 계층구조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쪽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속도는 아주 고속이다. 그 다음 여기는 저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싸다고 했죠? 고가다. 여기는 저가다. 또 위로 올라갈수록 그렇지만 용량은 작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소용량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대용량이다. 이런 어떤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고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가장 빠른 게 그럼 대체 뭘까요? 가장 빠른 거 레지스타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기억번. 그 다음 빠른 것은 네, 캐시 메모리죠? 네. 그 다음 디귿번. 그 다음 주기억장치 하드디스크. 주기억장치는 롬이나 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메모리죠?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주기억장치가 하드디스크 보조기장치보다 빠르다. 그래서 기억, 디귿, 니은, 리을. 네. 답은 몇 번? 네. 1번.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 설명이 됐고요. 저 다음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 좀 어렵죠? 그러죠? 네. 당락을 결정했던 또 문제 중에 한 문제였었습니다. 다음 조건에 따라서 입력 키값을 해시 테이블에 저장했을 때 그때 해시 테이블의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때 해시 테이블의 크기는 7이다. 일단 주소를 보관하는 테이블의 크기가 있는데요. 7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 그때 주어진 해시 값은 어떤 주어진 값 해시를 갖다가 처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 주어진 값 모두 7입니다. 그러죠? 여기도 의미가 나오죠? 그래서 어떠한 주어진 값을 갖다 입력 값을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갖다가 계산을 해주는 그런 어떤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고, 저기에 해당하는 위치 값을 갖다가 위치에 넣어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값을 갖다가 해서 해시 함수를 거쳤는데 나오는 주소 값이 같은 값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3을 입력을 했는데 주소 값이 만약에 2가 나왔다. 만약에 5를 입력했는데 예를 들어 주소 값이 또 2가 나왔다. 자, 같은 어떠한 주소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이거와 둘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콜리전. 바로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럼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그 이야기가 나왔네요. 충돌은 2차 조사법으로 처리한다. 사실 2차 조사법을 갖다가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사실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입력에 의해서 같은 주소값이 나올 때 충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충돌을 갖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죠?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선형조사법이 있고요. 선형조사법. 선형조사법은 어떤 충돌이 발생하면은 빈 공간, 다음에 빈 공간에다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2차 조사법이 있어요. 2차 조사법. 지금 같은 경우는 2차 조사법이네요. 그러죠? 이것은 간단한 하나의 공식을 또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어진 공식에 의해서 그 위치가 지정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함수를 쓰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이중조사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중조사법. 여러 형태가 일단은 주어지는데, 지금 저희가 풀려고 하는 것은 2차 조사법으로 처리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한 운영은 조금 이따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들어오는 입력 키 값은 먼저 9, 16, 2, 6, 20 이런 순서대로 들어왔을 때 바로 테이블이 어떻게 데이터가 저장되느냐, 그런 어떤 방법입니다. 자, 이 부분은 쭉 한번 제가 잘 적어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이, 먼저 입력되는 값을 갖다가 해시 함수를 거쳐서, 그러죠? 나오는 어떤 주소 값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입력 값이 9가 되겠습니다. 그러죠? 9. 자, 9를 갖다가 모드, 그렇죠? 지금 해시 함수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거 해시 함수죠. 해시 함수를 적용했을 때 모드 9, 7로 나눴죠. 그러죠? 그럼 나머지를 갖다가 그 해시 값의 위치로 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9를 갖다가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에 의해서 나머지는 2가 됩니다. 맞죠? 예. 근데 이 나머지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해시 테이블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위치를 구해놨어요. 그러죠? 그러면은, 자, 이쪽에 테이블을 좀 넓게 좀 적어 보겠습니다. 자, 테이블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7개의 크기를 가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그러죠?
자, 이것이 해시 테이블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위치가 존재합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저 위치, 바로 주소가 되겠죠? 테이블의 주소입니다.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에요. 그러죠? 네. 자, 처음에는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9를 갖다가 7로 이렇게 나머지가 2니까 그때 그 값은 얼마? 여기 두 번째 위치에 9가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는 16을 갖다가 받아들였습니다. 그거 갖다가 해시 함수 갖다가 7로 다시 나눴습니다. 나누게 되면은 얼마가 됩니까? 7로 나누게 되면 또 나머지가 나오겠죠? 나머지는 2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어떠한 현재 두 번째 위치에 뭐가 저장되어 있어요? 9가 저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16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뭐가 발생한 거예요?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죠? 바로 충돌. 충돌이, 여기 충돌인데, 충돌이 일단 여기서 한 번, 1에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형조사법은 다음 위치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빈 공간을 찾아가지고 다음 위치에 딱 하나씩 넣어주는 방법이 선형조사법인데, 여기서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을 뭘 쓰라고 했습니까? 2차 조사법을 쓰라고 그랬죠? 네, 2차 조사법. 자, 2차 조사법은 충돌이 일어났을 때 해당하는 위치를 찾는 방법이 하나의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어떠한 K 값을 갖다가 받아들였을 때 플러스 i의 제곱 위치에다가 충돌을 된 그 값을 갖다가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하나의 공식이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i라는 것은 바로 i는 바로 충돌수입니다. 충돌 횟수를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니까 여기 한 번 충돌이 됐네요. 그러죠? 그렇다면 여기서 새로운 어떤 위치가 되겠죠? 새로운 위치. 새로운 위치는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h에 16 더하기 여기가 i가 한 번 발생했으니까 1이 되겠죠? 1의 제곱은 1. 그러죠? 플러스 1입니다. 자, 여기서 16을 집어넣을 때 그 위치는 여기는 아까 2가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이 위치는 아까 2가 되겠죠? 저기다 플러스 1을 하래요. 요거보다 하나 더 큰 쪽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16은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2입니다. 2를 갖다가 다시 모두 7로 또 나눠봤습니다. 하면은 나머지가 또 2가 되겠죠? 자, 이번에 또 2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뭐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는데 이미 이 위치에는 9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죠? 충돌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죠? 또 한 번 했더니 충돌이 또 일어납니다. 그럼 결국 요것은 충돌이 몇 번 일어나는 거예요? 2번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한 번, 또 집어넣는데 또 한 번. 그러면 i가 충돌했으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h의 2 더하기 2의 제곱은 4가 되겠죠? 4입니다. 그래서 요 위치부터, 처음 여기 발생 위치부터 하나, 둘, 셋, 넷만큼 떨어진 6번째, 그러죠? 여기에 값을 갖다가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음에는 이번에는 6이 들어왔네요. 6 모드 또 7합니다. 그럼 나머지가 얼마가 될까요? 6이 됩니다. 그러죠? 네. 내가 이번에 6을 딱 집어넣었는데 이미 6번째 위치에는 뭐가? 2가 들어가 있잖아요. 또 충돌이 난 겁니다. 충돌이 몇 번? 한 번 발생한 것이죠? 충돌이 또 1회 발생했습니다. 자, 발생했으니까 이거 보면 1의 제곱은 1이 되겠죠? 즉 h의 6번째 위치에다가 하나 증가된, 자, 요 위치값에다가 하나 증가하면은 더 이상 될 거 없어요.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처음으로. 그럼 여기에 6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이네요. 그다음 20이라는 거 갖다 집어넣습니다. 딱 해시 함수를 거쳐봤어요. 그랬더니 나머지가 얼마 나오느냐? 7이 14하고 나머지가 또 6이 되겠네요. 자, 20을 딱 넣는데 원래 위치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죠?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죠? 하나 또 증가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네 번째 위치가 되겠죠. 자, 요것이 충돌 횟수인데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 해가지고 다음 위치를 찾았어요. 그러죠? 위치를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어디? 이쪽에 또 충돌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저거 다시 한번 공식을 잘 적용을 해보죠.
그래서 지금 여기 1회가 발생되고 여기가 이제 2회가 발생이 된 거예요. 자, 2회 발생하면은 2회 제곱해가지고 얼마? 4가 되겠죠. 그럼 요 위치부터 하나, 둘, 셋, 넷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16이 또 있어요. 충돌이 또 한 번 일어난 거죠. 예. 얘는 몇 번? 충돌이 이제 두 번이고 세 번 일어난 겁니다. 그럼 세 번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 직접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H에 지금 20은 플러스 I가 3이 되겠죠. 3의 제곱. 그래서 얘는 H에 20 더하기 9가 되네요. 그러죠? 처음 위치부터 몇 번째? 9번째 떨어진 곳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죠? 요 위치에 얼마가 20이 들어가더라라는 것이죠. 정리되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어떠한 어려운 충돌 어떠한 회피하는 그런 어떤 방법까지 저희가 이번에 시험 문제에 출제되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것이 올바르게 된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네. 자, 또 지우겠습니다. 여기 왜 3회가 일어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번, 그 다음 여기서 한 번. 그러죠? 그래서 일어났기 때문에 3회 제곱해가지고 이렇게 발생이 되더라.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조건에 따라서 페이지 기반 메모리 관리 시스템에서 LRU 교체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주어진 참조의 모든 참조가 끝났을 경우 최종 스택의 내용으로 올바른 것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LRU 교체 알고리즘이 몇 번 계속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죠? 자, 어떤 내용이죠? 페이지 교체해야 되는데 가장 오래전에 참조한 페이지를 갖다 교체하는 것이죠. 네. 페이지를 우리가 교체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LR 교체. 그런데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이 교체를 하는데 뭘 이용했다라는 겁니까? 스택을 이용했어요, 스택. 그래서 스택을 이용해 가지고 그 스택의 최종 어떠한 스택의 내용을 갖다가 출력해 한 것으로 올바른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러죠?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풀었던 어떤 페이지 부재 횟수를 구한다든가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직접 스택을 이용해서 어떻게 운용하느냐라는 걸 갖다가 이번 출제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번. LRU, 자, 조건이 있는데 구현 시 스택을 사용한다. 금방 이야기를 드렸고요. 프로세스에 할당된 페이지 프레임은 4개다. 그 다음 들어오는 참조열은 자, 요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기본 형태는 다 똑같습니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스택으로 운영된다는 건 그 사실이 좀 중요합니다. 쭉 참조열이 되겠죠? 네, 참조열. CPU가 이러한 페이지를 참조한답니다. 자, 1, 2, 그러죠? 3, 4, 5. 그 다음에 3, 4, 2, 5. 그 다음에 4, 6, 7, 2, 4. 네, 내용이 좀 깁니다. 4, 6, 7, 2, 4. 그렇죠?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프레임 개수는 4개입니다. 그러죠? 4개니까 내가 프레임 수 적어 놓죠. 프레임 수는 4개다. 그래서 4개의 스택을 갖다가 크기가 4인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저희가 굳이 페이지 부재, 그동안은 페이지 부재 구하라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 내용으로는 페이지 부재 횟수로는 일단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의 내용만 우리가 잘 처리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쭉 한번 그려봅니다. 최종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어떻게 되느냐. 저걸 갖다가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죠? 예.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스택을 이용하는데, 스택의 가장 키워드는 바로 뭐죠? 데이터를 계속 집어넣는데, 삽입시에, 그러죠? 삽입시 바로 뭘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탑 포인트를 이용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즉, 가장 위에서부터 밑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이를 갖다가 참조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즉, 요 부분이 탑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요 부분이 탑이다. 이 부분이 바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처음 1을 집어넣습니다. 들어가겠죠? 다음 1을 집어넣습니다. 콱 누르겠죠? 그러면 2하고 1이 됩니다. 맞습니까? 다음에 3 또 탁 집어넣습니다. 페이지에 계속 발생하면서 3, 2, 1이 되겠죠. 그렇죠? 네. 다음 4 집어넣습니다. 4 탁 집어넣으니까 4, 3, 2, 1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프레임은 다 찼습니다. 여기가 이제 5가 됐네요. 현 위치에서 뭔가 하나를 갖다가 교체시켜줘야 돼요. 그러죠? 그러면 4, 3, 2, 1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러죠? 바로 1의 어떠한 그 내용을 갖다가 새로운 걸로 5로 교체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5를 갖다가 여기다 1로 교체해야 되느냐? 저건 또 아니죠. 항상 새로 들어오게는 타 위치에 위치한다고 했어요. 얘가 제거가 되면서 5, 4, 3, 2가 되는 겁니다. 그러죠? 네. 다음에 또 3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현재 여기 3위타에서 5, 4, 3이 그대로 우리가 몇 번 이용을 했었는데 이건 스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3이 탑 위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3이 들어오고 그 다음 5, 4, 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가 또 있습니다. 그러죠? 4가 탑 위치에 위치를 해야 되겠죠? 이건 뭐 새로운 걸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4, 3, 5, 2가 되더라 라는 것이죠. 그 다음 또 2가 있네요. 자, 그대로 2 가장 또 위에서 누릅니다. 그럼 얘가 빠져나가겠죠? 3, 그 다음 5가 됩니다. 다음에 5가 있습니다. 그러죠? 5 들어오고 그 다음에 누르니까 2, 4, 3이 됩니다. 다음에 또 4가 있네요. 무슨 문제 알겠죠? 4. 그 다음에 5, 2, 3. 이렇게. 5, 네. 2, 4가 되겠죠?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6이에요. 새로운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4, 5, 2, 4 중에서 4, 5, 2, 4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 바로 무엇이냐? 바로 4가 되겠죠? 4가 또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6, 4, 5, 2가 됩니다. 7도 마찬가지네요. 새로운 것이 들어왔네요. 그러면은 주어진 6, 4, 5, 2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2가 얘가 빠져나가더란 얘기죠. 7, 6, 4, 5가 됩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 2네요. 2도 새로운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죠? 탁 찍어 누릅니다. 가장 오래된 거 보니까 5가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 2, 7, 6, 4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마지막에 또 4가 있네요. 그러죠? 4 탁 집어넣습니다. 4, 2, 7, 6입니다. 스택이 이렇게 운용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이 위치가 탑이 되고 이 위치가 바텀이에요. 현재 들어가는 4, 2, 7, 6. 4, 2, 7, 6. 네, 답은 몇 번? 네, 4번. 그러죠? 4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풀 수 있겠습니까? 스택을 쓴다. 스택은 항상 들어갈 때 탑 위치에서 눌러서 밑에 것이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방식을 쓰고 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저희가 좀 어려운 그런 어떠한 부분이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까지 잘 맞췄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바로 이제 정보보안의 해킹 공격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희 교재에도 다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었어요. 자, 서비스 거부 공격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서비스 거부 공격,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도스 공격이다라고 이야기했죠? 도스 공격의 종류를 갖다가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죠? 예. 자, 기억번 핑 오브 뎁스, 리언번 심플러딩, 디귿번 세션 하이제킹, 리어번 ARP 리다이렉트 공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도스 공격이라는 것은 대량의 데이터를 희생자 컴퓨터를 타겟으로 정해가지고 쫙 이렇게 보내서 그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렇죠? 가용성을 파괴하는 공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러한 공격의 결국은 종류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그 중에 바로 심플러딩 공격이 있습니다. 심플러딩 공격. 심플러딩 공격은 TCP에 우리가 하프 오픈 커넥션을 갖다 이용한다라고 했죠. TCP라는 것은 연결형 서비스입니다. 연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쓰리웨이 핸드쉐이킹을 갖다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취약점을 갖다가 노려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어떠한 방법이에요. 좀 자세한 걸 갖다가 다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몇 가지 키워드만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한 경우에는 신장 신호를 계속 보내가지고 쓰리웨이 핸드쉐이킹이죠. 쓰리웨이 핸드쉐이킹의 취약점을 갖다가 이용한 그런 어떠한 도스 공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 핑 오브 뎁스라는 게 있어요. 핑 오브 뎁스. 죽음의 핑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이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 송신 측과 수신 측에 올바르게 이제 데이터가 연결됐느냐, 핑 명령을 씁니다. 그러죠? 지속적인 핑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에서 B로 일단 핑 명령을 갖다가 이렇게 주소를 통해서 딱 보내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패킷이 날아갑니다. 그러죠? 패킷이 날아가죠. 근데 문제는 이 패킷의 크기보다 아주 큰 패킷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일반 패킷의 크기보다 훨씬 큰 패킷, 즉 6535 바이트보다 큰 패킷을 갖다가 만들어 보내게 되면은 이쪽에서 전송될 때 얘가 분할됩니다. 분할돼서 전송이 되는 것이죠. 분할돼서 전송이 되면은 요 비수신 측에서는 분할된 내용을 갖다 뭘 해야 될까요? 조립해야 되겠죠. 그러죠? 조립할만 하면은 다시 핑 명령 또 보냅니다. 계속 얘는 조립만 하고 있겠죠? 또 핑 명령 또 보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일단 정상 패킷보다 큰, 그러죠? 핑 명령 시 정상 패킷보다 큰 패킷을 갖다가 전송시키는 공격입니다. 전송시키게 되면은 바로 수신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걸 조립하다가 어떠한 시스템에 과부하 걸리는, 그래서 시스템을 갖다 무력화시키는 그런 공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소개한다면은 랜드 어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랜드 어택. 자, 랜드 어택이라는 것은 송신 측하고 수신 측하고 주소를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죠? 여기 보면 여기가 만약에 A가 있고 B가 있고, 자, 우리가 연결을 하려면은 알다시피 쓰리웨이 핸드쉐이킹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죠? 이것이 원래 정상적으로 우리가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낼 때, 신명령을 보낼 때 우리가 하나의 패킷이니까 패킷의 크기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가 데이터가 신이 갈 거고, 그러죠? 여기가 이제 헤더 부분이 있습니다. 헤더에 여기 송신측 주소가 수신측 주소가 나오는데, 수신측 주소 여기는 원래 송신측, 여기는 수신측 해가지고 현재는 A에서 B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러죠? 그런데 해커가 이 송신측의 주소를 갖다가 수신측하고 같이 놓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면 신명령이 날아가면은 여기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수신측이 바로 뭐예요? 결국 송신측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기 자신한테 계속 보내게 됨으로써 무한 루프를 갖다가 이렇게 돌리게 되는 그런 어떤 도스 공격입니다. 그러죠? 저게 바로 랜드 어택이다. 송수신지에 주소를 갖다가 동일하게 놓음으로써 공격하는 공격. 저게 바로 랜드 어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은 또 티어드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티어드롭 공격. 눈물이 떨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얘도 이번과 비슷합니다. 그러죠? 데이터를 갖다가 계속 보내면서 어떤 조립 시에, 그러죠? 데이터 수신 측에서 조립 시, 그러죠? 오프셋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프셋 거리를 갖다가 조작하는 겁니다. 오프셋 거리를 갖다가 조작해서 과부하를 걸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런 도스 공격이죠.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지속적으로 뭐 메일을 갖다가 보내는, 메일 범부, 그러죠? 메일 폭탄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대표적인 도스 공격입니다. 자, 지금 딱 두 가지가 나왔네요. 답은 기억과 니은번입니다. 세션 하이제킹은 서비스 거부 공격이 아니죠. 세션 하이제킹은 둘이 연결되어 있는 인증을 갖다가 받은 두 어떠한 세션이 연결되어 있는 두 시스템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내가 무력화시키고 저걸 갖다가 권한을 뺏는 겁니다. 즉 인증 권한을 뺏는 그런 공격을 세션 하이제킹이다. 자, ARP 리다이렉트. ARP라는 것은 바로 스위치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자, ARP 뜻이 바로 뭐죠? IP 주소는 아는데 맥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IP 주소에 해당하는 맥 주소를 갖다 알려달라고 ARP를 갖다가 딱 던져주면은 그런 어떠한 그 해당하는 IP를 가진
뭐가 맥 주소를 가진 것을 응답을 하겠죠. 그러죠? 응답을 하는데 해커 컴퓨터가 먼저 응답을 해가지고 그 어떤 송신 측으로 하여금 해커로 방향을 바꿔주는, 그러죠? 자, 여기가 만약에 A가 있고요. 여기가 스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스위치는 맥 주소만 우리가 이용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여기에 보니까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여기 해커 컴퓨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죠? 그럼 여기서 이제 IP 주소를 갖다가 알고 있어요. 해당하는 IP 주소에 해당하는 맥 주소를 갖다가 응답해달라. 저것이 ARP잖아요. 그럼 여기서 누군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쪽에 IP 주소로 일치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응답을 하면은 통수신이 이루어지는데 얘가 응답하기 전에, 그러죠? B가 응답하기 전에 해커 컴퓨터가 먼저 응답하는 거죠. 아, 여기 해당하는 IP 주소에 해당하는 맥 주소는 내 거야 라고 응답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맥 주소가 날라왔으니까, 그러죠? 이쪽으로 가야 될 것이 이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것이죠. 그걸 리다이렉트 공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하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도수 공격은 아니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답은, 그래서 기억과 니은번입니다. 6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저희가 좀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차피 해킹이라든지 정보 보안은 이제 필수적이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자, 전형적인 컴퓨터 구조 문제죠. 자, 데이지 체인 우선순위 인터럽트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데이지 체인. 그러죠? 예. 우리가 인터럽트 우선순위를 갖다가 결정하는 방법이 폴링과 데이지 체인 있죠? 네, 여기서는 하드웨어적인 데이지 체인 방식을 갖다가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옳은 겁니다. 1번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장치들이 병렬로 연결된다? 땡, 틀렸습니다. 직렬로 연결시키는 그 방법이죠. 두 개 이상의 장치에서 동시에 인터럽트가 발생하되면 CPU는 이들 모두 무시한다? 아닙니다. 그러죠? 하나 처리하고 바로 이어서 처리합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3번 인터럽트를 발생시킨 장치가 인터럽트 인식 신호를 받게 되면 자신의 장치번호를 중앙 컴퓨터로 보낸다. 맞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그림을 간단히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결국은 CPU가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어떠한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죠. 여기가 장치 번호를 보겠습니다. 1번. 그러죠? 여기는 장치 2번. 여기는 장치 3번. 그러죠? 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장치가 1, 2, 3 붙였는데 왜 굳이 이렇게 했느냐? 얘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거죠. 번호가 낮을수록 우선순위는 낮습니다. 그래서 CPU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장치들을 갖다가 일단 쭉 연결하죠. 쭉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직렬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인터럽트가 딱 발생되면은 바로 CPU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CPU는 장치 번호가 날라오니까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죠. 폴링이 아니고 장치 1에서 발생시켰구나. 또 만약에 장치 3에서 발생하게 되면 장치 번호로 보내기 때문에 3번 장치구나. 그래서 바로 이 장치를 갖다가 우리가 인식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죠. 인터럽트 발생시킨 장치가 인터럽트 인식 신호를 받는 자신의 장치 번호를 CPU로 보내주는 그 방법이다.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중앙체 장치에서 전송된 인터럽트 인식 신호는 우선순위가 낮은 장치부터 아닙니다. 높은 장치부터 일단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7번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7번의 답은 3번 되겠어요. 자, 또 넘깁니다. 자, 다음 문제. 자, 8번 문제입니다. TCP/IP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 중에서 전송 계층인 TC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 기억, 비연결형 서비스다. 땡, 틀렸죠? 자, TCP는 연결형 서비스, 그 다음에 신뢰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죠? 서비스다. 연결형, 신뢰성. 그러죠? 니은, UDP보다 데이터 전송 신뢰도가 낮다? 금방 얘기한 신뢰도가 높아요. 그러죠? 중요한 메시지는 TCP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송신할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전송한다. 맞죠? 네. 조금 정확한 표현으로는 세그멘트라는 단위가 있는데요. 어차피 그 세그멘트를 갖다가 내려오면서 패킷으로 변환됩니다. 패킷 단위로 전송합니다. 신측에서 잘못 전송된 패킷에 대해서는 재전송 요구한다. 바로 잘 보냈는데 신뢰성이 떨어졌어요. 그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바로 순서 제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서 제어,
흐름 제어, 또 오류 제어. 지금 같은 경우 잘못 전송된 거네요. 네, 그래서 오류 제어, 오류 제어하죠. 그래서 이 기능만 있느냐? 추가적으로 흐름 제어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 제어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것은 디귿번하고 리을번 되겠습니다. 기억 리을은 들어간 거 다 틀렸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C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가 또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였었는데요. 지금 C 언어 지금 보니까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자, 여기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결과를 갖다가 운용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티저 A가 0이고요. 여기 서브 함수를 갖다가 호출을 했네요. 그리고 4라고 하는 어떤 값을 갖다가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이 4가 어디로?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함수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죠? 자, 현재 n이 얼마죠? 이제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물어보죠. n이 0이냐? 0일 때는 0을 값을 리턴한대요. n이 1이냐? 1값 리턴하죠? 저희는 얼마입니까? n이 4잖아요. 4니까 이 함수를 갖다가 또 호출합니다. 중요한 것이. 서브 함수로 갔는데 다시 서브 함수를 또 호출하는 거예요. 자기 자주 호출하죠? 이걸 갖다 우리는 리커시브 호출, 또 리커시브 콜, 또는 재기적 호출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거 처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 좀 보기 쉽게 좀 적어보겠습니다. 서브 n-1 그러죠? 더하기 서브 n-1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호출해서 나중에 그 결과를 갖다가 리턴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죠? 현재 n 값은 얼마다고요? 4죠? 자, 그럼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서브에 3 더하기 서브에 2가 되겠죠? 자, 3을 가지고 다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일단 요걸 끝내야 되니까 다시 넘어가게 되죠? n이 0이냐? 아니죠? 1이냐? 아니죠? 다시 또 내려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처리하는 겁니다. 처리하게 되면은 여기서 n-1이 돼요. 그럼 서브에 2가 되겠죠? 그 다음 더하기 서브에 얼마? 자, 여기서 3에서 2 빼니까 1이 되겠네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다시 서브 함수를 또 호출합니다. 이 부분을. 자, 호출하죠? 그럼 다시 또 넘어갑니다. 자, 0이냐? 아니죠? 1이냐? 아니죠? 다시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서브 얼마? 1 플러스 서브 0이 되겠고요. 아까 여기 있었던 게 있었죠? 서브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는 1 값이 있으니까 리턴 하게 되면 이 값은 얼마? 1이 나오죠. 그럼 서브 0 합니다. 그러죠? 0은 리턴 0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얘가 0이 되죠. 또 서브 1 되네요. 이 값은 얼마? 1이 되네요. 다 더하면 얼마? 2가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처리했던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처리합니다. 다시 또 갑니다. 걔도 자기 자신 호출하는 것이죠? 그러면 서브 얼마? 1 더하기 서브 0이 됩니다. 이거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기 때문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은 요 값은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고,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두 개 더했더니 얼마? 1이 되는 것이죠? 자, 2 더하기 1을 하게 되면은 최종 결과는 얼마? 3이 되죠. 그래서 9번의 답은 바로 4번. 답은 3번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해 가면서 바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요? 자, 좀 어려운 문제였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9번 문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는 뭐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들은 없고요. 쭉쭉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젝트 동기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세마포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드디어 운영체제 중에서 병행 제어를 갖다가 처리해주는 그런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죠? 동기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세마포. 자, 세마포의 이제 핵심적인 용어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세마포는 바로 정수형 변수를 이야기를 한다. 또 세마포는 어디서 사용하는 걸까요? 바로 상호배제와 동기화 문제를 갖다가 처리할 때 사용하고 있다. 그러죠? 또 세마포는 P연산, V연산을 이용하고 있다. 여기까지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잘못된 겁니다. 세마포 알고리즘은 상호배제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거 잘못됐네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옳지 않는 건 바로 답이 나오네. 1번이 되겠네요. 상호배제와 동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번, 세마포 변수 일반적으로 실수형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러죠? 시청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맞죠? 정수형 변수를 쓴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러니까 이건 맞습니다. 세마포 알고리즘은 P 연산 또는 웨이트, V 연산 또는 시그널 연산을 사용한다. 네, 이거 맞는 이야기죠? 네. P 연산과 V 연산의 구현에 따라서 바쁜 대기를 해결할 수 있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자, 바쁜 대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보니까 이제 임계구역이 이렇게 있어요. 자원이 있죠? 임계 크리티컬 세션 임계구역이 있어요. 자,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이 앞에서 우리가 P 연산을 갖다가 실행하고 여기 뒤에서 우리가 V 연산을 실행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프로세스 3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일단 P 연산을 수행해가지고 임계구역을 갖다가 진입을 했어요. 그때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떨까요? 여기서 처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도 계속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죠? 접근하게 되면은 그만큼 접근하니까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CPU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과부하 걸립니다. P1이 하나가 접근했을 때 나머지들은 뭐 해야 돼요?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데 계속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비지 웨이팅, 바쁜 대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때는 P가 하나가 들어왔을 때 처리하고 있을 때 애들을 갖다가 딱 블록시켜야 됩니다. 큐에다가 그러죠? 블록시켜가지고 접근하지 마라. 기다리고 있어라. 그 다음에 내가 처리하고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 중에서 하나 뽑아내가지고 네가 들어와라. 또 나머지 들어오면은 다 큐에다가 넣어놓고 기다려라 라는 것이죠. 바로 P와 V를 잘 운영함으로써 바쁜 대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약간의 운용법은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해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활용한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또 보안 공격이 나왔네요. 자, 1번 스니핑 공격은 네트워크상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상대방의 패킷 엿보는 것이다. 맞습니다. 스니핑 공격은 몰래 패킷 엿보기 공격이죠. 그러니까 일단 1번은 맞고요. 익스플로이트 공격. 익스플로이트 공격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취약점 공격이에요. 자, 일단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익스플로이트 공격은 공격자가 패킷을 전송할 때 출발지와 목적지의 IP초를 갖게 해서 공격 대상 시스템에 전송하는 공격이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이죠. 이게 무슨 공격이에요? 랜드 어택이었습니다. 랜드 어택. 도스 공격 중에서 랜드 어택이었죠. 송신지와 수신지의 주소를 똑같게 해가지고 시스템을 무한 루프 돌게끔 만들어주는 랜드 어택이에요. 익스플로이트 공격은 이것은 취약점 공격입니다. 취약점 공격이다. 취약점이라는 건 시스템에 취약점을 갖다가 노려서 일단은 해킹한다든가 바이러스를 악성 코드를 갖다가 침투하는 그런 공격이 되겠죠. 옳지 않는 건 바로 2번이 되겠네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SQL 인젝션 공격. 이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SQL 문장을 갖다가 변형시키고 조작하는 공격이다. 맞습니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그러죠? 공격자에서 작성된 악성 스크립트를 갖다가 우리가 실행되게끔 해주는 그런 공격입니다. 저것도 맞는 거고요. 2번은 분명하게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오류를 찾는 블랙박스 시험의 종류로 옳지 않는 거. 자, 우리가 테스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테스트 즉 시험이 되겠죠. 테스트하는 방법을 지금 물어보겠는데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화이트 박스 테스트, 또 하나는 블랙 박스 테스트가 있어요. 화이트 박스 테스트의 가장 핵심은 얘는 논리성을 따집니다. 논리구조. 논리구조가 문제가 있느냐. 반면에 블랙 박스는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봤을 때 논리구조 보지 않는 거죠. 소스코드를 보지 않고 얘는 기능, 그러죠? 기능. 그러니까 기능 수행, 기능 검사입니다. 기능만 검사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얘는 소스가 필요하죠. 소스가 필요하다. 반면에 얘는 소스가 불필요합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기능만 수행하면 돼요. 프로그램 잘 짜고 못 짜고 저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화이트 박스 테스트에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초 경로 검사라는 게 있어요. 경로 어떠한 검사 시험이 있습니다. 얘는 바로 논리적 어떤 복잡성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검사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루프 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루프 검사.
무한 루프가 일단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또 알아보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 또 조건 검사도 있습니다. 조건 검사. 조건에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냐. 그 다음 또 데이터 흐름 검사도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논리적 구조에 따른, 그러죠? 데이터 흐름 검사. 검사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기능 검사를 해야 되는 또 많은 어떤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동치분할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동치분할. 동치분할 검사라는 것은 입력 조건에 맞는 거하고 맞지 않는 것을 같은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검사하는 겁니다. 그러죠? 조건에 맞는 어떤 개수. 그러죠? 저기 만약 5개, 맞지 않는 거 5개, 같은 값을 놓고 처리해 주는 걸 갖다 동치분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원인 효과 분석 그래프도 있네요. 원인 효과 그래프 검사가 있습니다. 얘는 어떤 출력의 결과는 항상 입력에 의해서, 입력과의 관계에 의해서 출력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력에 의한 어떤 출력의 영향도를 갖다가 조사해 보는 것. 저것이 원인 효과 그래프 검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또 비교 검사도 있습니다. 비교 검사라는 것은 일단 여러 개의 어떤 버전이 다른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데이터를 처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값이 나오느냐 저걸 갖다가 판별해 보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지금 딱 보니까 비교 검사 블랙박스죠. 기초 경험사 애가 바로 화이트박스가 되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러죠? 동치분할 원인 효과 이거 전부 다 블랙박스 검사입니다. 12번의 답은 2번. 13번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정규형 문제가 나왔네요. 그렇죠? 네. 자, 다음 어떤 릴레이션 R에서 R의 A, B, C, D가 복합 어트리뷰트 A, B를 기본 키를 가지고 있고 함수 종속성이 다음과 같이 나타났을 때 이 릴레이션 R은 어떤 정규형이냐. 자, 4개의 어떤 속성들의 어떤 관련성을 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 키가 A하고 B라고 합니다. 제가 그림으로써 한번 살펴보겠어요. 얘가 바로 현재 기본 키가 되겠죠? 자, 기본 키에 다른 어떤 성성이 종속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네요. C하고 D.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C는 완전함수 종속되고 있습니다. 또 D도 이렇게 있는데 D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죠? 완전함수 종속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키 전체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키를 구성하고 있는 요 B가 바로 C를 갖다가 종속하고 있네요. 키를 구성한 것도 원래 2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말해요? 부분함수 종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분함수 종속이 지금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C가 또 D를 갖다가 결정을 하네요. C가 D를. 자, 이것은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인데 B가 C를 결정하고 또 C가 D를 결정하면 결국 뭐가 나타납니까? C가 D를 결정하게 돼요. 죄송합니다. B가 D를 결정하게 되는 이행함수 종속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이행함수 종속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분함 종속과 이행함 종속 모든 걸 다 제거한 것도 아니고 해결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자, 이런 함수. 자, 이러한 릴레이션 바로 제1 정규형이죠. 제1 정규형의 분함 종속이 나타나잖아요. 이걸 제거했을 때 우리가 이 정규형이고 이 정규형 문제점인 이행함 종속이 나타나면 저거 제거했을 때 3정규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제1 정규형. 자, 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사용하는 분석 설계 도구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에서 디귿번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스템 분석을 위해서 구조적 방법론에서는 어떠한 다이어그램? 자, 우리가 구조적 분석 도구라는 게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DFD. 기억나세요? 구조 분석 도구의 자료 흐름도였죠? 자료 흐름도. 그 다음 DD라는 것도 있었죠? DD 자료 사전, 데이터 사전. 그 다음 미니스펙도 있죠? 미니스펙. 대표적인 우리가 구조적 분석 그런 도구였잖아요. 그러죠? 예. 이게 미니. 소단위 명세서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긴 바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료 다이어그램 또는 데이터 흐름. 자료 흐름도 또는 같은 말로 데이터 흐름도. 데이터 흐름도가 필요합니다. 그러죠? 그렇지만 또 이러한 분석에서 객체지향 방법론에서는 어떠한 다이어그램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자, 자료의 흐름도와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어떠한 그 객체에 대한 어떤 기능, 기능을 갖다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저게 바로 뭘까요? 바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중요한 것이 시스템의 어떤 기능, 기능을 갖다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데이터 흐름, DFT가 되겠고, 얘는 DFT죠. 그 다음에 시스템 설계를 위해서 구조적 방문에서는 구조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분석을 위해서 이걸 쓰는 거고, 그 다음 설계를 위해서 알다시피 구조도가 있죠. 구조도라는 트리 구조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모듈을 갖다가 트리 구조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도와 비슷하게 객체지향 방문론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구조도라는 것이 바로 각 A의 모듈과 그 밑에 있는 B 모듈의 어떤 관련성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죠? 각각의. 이걸 갖다가 객체지향에서는 뭘 이용하고 있냐. 바로 시퀀스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A 객체와 B 객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느냐. 그러죠? 이거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답은 데이터 흐름, 유스 케이스, 그 다음에 시퀀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RIP 버전 4에서 서브넷 마스크가 25.25.25.0인 경우, 그러죠? 딱 보니까 기본 무슨 클래스예요? C 클래스죠. C 클래스의 기본 서브넷 마스크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경우 하나의 네트워크에는 최대 254대의 호스트를 연결할 수 있는 클래스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일단 저기 서브넷 마스크가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얘가 255.255.255. 그 다음에 0입니다. 그러죠? 자, 이러한 어떠한 갖고 있는 것이 우리는 무슨 클래스? C 클래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C 클래스. 여기는 바로 뭐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네트워크 주소라고 그러죠? 네트워크 ID. 이 부분이 호스트 ID.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서브넷 마스크는, 주소 형식을 먼저 보게 되면요. 여기가 이제 전부 다 32비트가 되겠죠? 32비트 중에서 호스트가 갖고 있는 것이 8비트입니다. 그렇죠? 얘가 호스트 아이디죠. 호스트 아이디가 얘가 8비트예요. 나머지는 물론 클래식 배열자를 포함해 가지고 네트워크 아이디로 나오죠. 네트워크 아이디. 자, 일단 여기 중요한 건 호스트니까 8비트로 표현되니까 만들 수 있는 호스트 연결할 수 있는 것은 2의 8승 얼마가 되죠? 256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두 개를 제외해야 되죠. 바로 그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제외할. 그러죠? 실제 활당 가능한 호스트는 제외를 해줘야 됩니다. 그 256 빼기 2 해가지고 얼마? 254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C 클래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네,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5번 또 끝냈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SQL인데요. 아주 너무 단순한 문제였고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자, 사원 테이블에서 사원 번호가 100인 튜플을 삭제. 튜플을 삭제하는 거네요. 딜리트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삭제한 SQL 문장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사원 번호가 100인 조건. 그래서 이거 뭐 딜리트, 프롬 뒤에 테이블 이름 그러죠? 조건을 갖다 주는데 조건은 바로 회어절에다 기술하게 되죠. 회어절에. 그 회어절 밑에다가 조건식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거 뭐 인이 들어가 있네요. 잘못 표현된 것 같고요. 드롭 무조건 틀렸습니다. 드롭 틀렸죠? 네, 형식은 답은 1번. 16번의 답은 1번. 너무 쉬운 문제였었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자, 17번 문제는 항상 해마다 한 문제가 또 나오고 있는 우리가 엑셀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네요. 근데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함수 문제가 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엑셀 시트에서 어떤 수식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이 수식을 갖다가 처리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함수가 두 개가 쓰이고 있죠. 먼저 안쪽에 있는 함수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인덱스 함수라는 것은 그 적어준 형식이 어떤 범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행과
열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처리했을 때 결과는 바로 뭐냐면은 지정된 범위에서 행렬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행렬의 위치 값을 갖다가 뽑아내는 거예요.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범위가 A2에서 C5 중에서 2열의 위치를 찾아라는 뜻이 되겠거든요. 그러죠? 일단 함수는 항상 안쪽부터 먼저 처리하게 되죠. 그럼 A2 여기서부터 그러죠? 요 범위 이 안에서 2행 1, 2, 3, 4 행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행, 2행 그 다음 또 1열, 2열 정확하게 마주치는 교점은 C123이 튀어나오네요. 그러죠? 일단 요것의 결과는 C의 1, 2, 3이 됩니다. 그러죠? 자, 여기다 다 적어볼까요? 그럼 여기가 정확하게 C의 1, 2, 3이 나오더란 얘기죠. 그 다음 이제 H 루급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죠? H 루급. 호리존탈이죠? 어떤 수평 어떤 테이블에서 원하는 결과를 또 뽑아내는 겁니다. 자, 이것의 형식은 여기다 어떠한 찾고자 하는 기준값이 있어요. 기준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범위가 있습니다. H루급 수행해야 할 범위. 그 다음에 여기서 추출할 행번호죠. 추출할. 그 다음에 행번호. 호리존탈이니까. 자, 여기 기준값이 바로 얼마가 돼요? 여기서 뽑아낸 이 값이 쓰이는 것이죠? 얘가 C1, 2, 3을 가지고 어느 범위에서, 자, 범위가 있네요. 이번 범위는 B7에서 2구까지네요. B7이 여기고, 이 구가 이렇게 되겠죠? 요 범위에서. 맞죠? 그러니까 범위에서 C123, C123, 그러죠? 여기 있네요. 이 값을 가진 행번호. 행번호는 얼마? 2행. 그러죠? 여기가 1행, 2행, 3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행, 2행, 3행에서 이 값을 가지고 있는 2행 값을 뽑아라. 뭐가 나와요? 알고리즘. 결과가 뽑혀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 인덱스 함수로 처리해서 기준값 찾아내고, 그다음 기준값을 가지고 지정한 범위에서 찾고자 하는 행번호를 찾아주면 정확하게 알고리즘이라는 글자가 뽑혀 나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보안과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공격기 기반 구조, PKI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인증기관은 공격기 인증서의 발급을 담당한다. 네, 정확히 맞는 표현이죠. 인증서는 인증기관에서 일단 발급합니다. 공격기 기반 구조는 부인 방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공격기는 일단 인증 제공하고 있죠. 네. 또 전자서명이니까 우리가 무결성도 제공하고요. 그다음 부인 방지, 네. 다 또 심지어 기밀성도 제공하고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번 맞죠? 공개키로 암호화된 데이터는 암호화에 사용된 공개키 해독한다? 땡 틀렸습니다. 무슨 키예요? 개인 키죠? 프라이빗 키로 해독을 해줘야 됩니다. 3번 내용은 틀렸습니다. 공개키로 암호화했을 때는 바로 개인 키로. 개인 키로 암호화됐을 때는 공개 키로 우리가 해독을 해야 된다. 자, 공개 기반 구조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화와 전자 설명을 제공해주는 복합적인 보안 시스템 환경이다. 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8번의 답은 3번. 다음 문제 19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어떠한 관계대수의 수행 결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나왔었죠. 관계대수의 특징, 관계 해석 특징. 그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 이걸 처리해주는 연산 결과를 갖다가 이번 시험 문제 내본 것 같아요. 일단 프로젝트, 요 파의 기호는 프로젝트를 의미하고요. 프로젝트 연산, 실렉트, 시그마는 실렉트 연산. 그 다음 이렇게 된 것은 조인 연산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관계 대수가 또 주어졌고요. 우리가 짐작하기로 항상 안쪽에 있는 가로부터 처리하죠. 그래서 구매와 상품을 갖다 조인시킵니다. 조인 결과를 가지고 가격이 40보다 작은 것만 실렉트 뽑아내고, 근데 뽑아내긴 뽑아내는데 뭐 고객번호와 상품 코드만 뽑아내라 라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일단 이걸 갖다가 가장 먼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3번이 되는 것이죠. 그러죠?
그럼 구매 테이블하고 상품 테이블하고 지금 더 조인을 시키겠습니다. 자, 조인이란 얘기는, 그렇죠? 우리가 조인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통 속성이 있어야 돼요. 공통 속성이 갖다가 이용을 해서 조인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P1이 존재하죠? 같은 P1이 있느냐 해가지고 같은 P1이 있으면 적어주면 됩니다. 자, 직접 해보겠습니다. 그럼 100일 때 P1. 그러죠? 구매의 고객 코드, 구매의 상품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P1 일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비용과 가격이죠? 비용이 20, 그 다음 가격이 3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다 지금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00번, 고객 200번에 상품 코드 P2네요. P2하고 같은 것이 있느냐? 비교합니다. 고객 200번에 P2가 존재를 하고 있죠? 그때 비용 50, 그 다음 65가 됩니다. 그 다음 100에 P3죠? 찾아봅니다. P3 있네요. 그러죠? 그럼 100에 P3. 그때 10하고 27이 됩니다. 그러죠? 그 다음 100에 P2가 되죠? P2가 존재하죠? 그럼 100에 P2, 50하고 65가 됩니다. 그 다음 200에 P1이 되겠죠? 네, 200에, 그 다음 P1. 그러죠? P1 보면은 여기가 20이 되겠고, 여기가 35가 됩니다. 지금 여기도 공통 속성을 갖다 상품 코드로 비교해가지고 같은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0에 보게 되니까 P2가 있는데, P2와 같은 것이 이 값이죠? 50하고 65가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매와 그 다음에 상품 코드를 갖다가 뭐 한 거예요? 자연 조인 시킨 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죠. 자, 이 중에서 그 다음에 이거 연산해야죠. 가격이 40보다 작은 거. 자, 이것이 가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좀 적어 봐야 되는데, 이게 고객 번호였죠? 고객 번호, 그 다음에 이거 상품 코드, 그 다음에 여기가 비용, 그 다음에 가격이었잖아요. 그러죠? 근데 가격이 40보다 작은 것만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뽑아내니까 일단 이렇게 되네요. 40보다 크고, 뽑아내죠? 얘가 되죠? 또 작은 거, 3개가 뽑혀 나오네요. 여기가 셀렉트가 연산한 것이죠? 다음에 프로젝트 시킵니다. 뽑아내긴 뽑아내는데, 뭐하고 뭐만? 고객 번호와 상품 코드만. 그러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 부분. 그러죠? 100, 그 다음에 100, 200, 그 다음 상품 코드. 여기서 해당하는 거 P1, 해당하는 거 P3, 해당하는 거, 요것만 나오네요. 그럼 100, 100, 200, P1, P3, P1. 100, 100, 200. 답은, 네, 정확하게 3번이 됩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어떤 관계들이 연산자를 갖다가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순서대로 저걸 하시면 조인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조인을 해가지고 가격이 40보다 작은 거 뽑아내고 그 중에서 고객번호 상품 코드만 우리가 추출해주면 되겠다.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자, 20번.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형 중에서 프로토타입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 생명주기 모형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폭포스 모형, 프로토타입 모형, 그 다음에 나선형 모형, 4세대 모형 많이 있는데요. 프로토타입 모형에 대한 특징을 갖다가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자, 올바른 것을 찾는 겁니다. 프로토타입 모형의 마지막 단계는 설계다. 프로토타입이 대체 뭐예요? 시제품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미리 시제품을 만들어서 최종 어떤 결과물을 갖다가 우리가 예측해 보는 겁니다. 시제품이라는 뜻이잖아요. 미리 만들어 놓고 확인한다. 근데 그 모형의 마지막 단계는 설계가 아니고 구현이죠. 칩을 만들어야 되니까. 설계다. 틀렸습니다. 발주자가 모비스템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다. 맞습니다. 미리 완성된 어떤 정확지는 않지만은 샘플을 만들어서 보기 때문에 어떤 대충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자, 퍼포스 모형보다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가 용이하다. 이게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죠. 예. 그래서 미리 보여주면서 잘못되면은 바로바로 또 다시 만들어주고 또 보여주고 또 수정할 게 있으면 또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바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잘 우리가 반영하기가 쉽다. 프로타입별로 구현 시스템에 대해서 베타 테스트를 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죠? 테스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타입은 유지보수 해줄 필요가 없이 바로 마지막에 이렇게 시제품을 갖다가 직접 해가면서 오류를 수정하기 때문에 베타 테스트가 필요 없다. 그래서 올바른 것은 니은과 디귿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2014년도 바로 계리직 모든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간단치 않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출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또 새로운 출제 경향을 갖다가 이해해 주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